네, 오늘은 이제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는데, 케플러 법칙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제가 5분 정도 그냥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6-2절은 밀도가 일정한 구껍질과 질량이 이제 껍질에만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 이게 반지름이 R이고 질량이 M인, 그래서 질량이 표면에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이 국껍질의 질량을 나주엠이라고 하면 이 국껍질은 표면적 4파의 R제곱 곱하기 그 질량 밀도 로우를 곱한 게 이제 이 국껍질의 질량이고, 그 국껍질의 중심에서부터 스몰 r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 이제 포인트 파리클 점입자가 있으면 이 국껍질에 의해서 점입자에 작용하는 힘이 정말 우리가 그 늘 배웠던 사이즈가 있더라도 그 R 제곱분의 GMM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느냐, 그걸 공부를 해서 우리가 그걸 증명을 했었죠. 그 어떻게 증명했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제가 조금 쭉 그냥 훑고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국껍질을 갖다가 양파 썰듯이 쭉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국껍질의 윙을 만들어서 그 윙의 각각의 윙, 그 윙이 그 포인트 파리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을 하고 그놈을 다 더해서 국껍질이 전체적으로 스몰 그 포인트 파리클한테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상에 이제 초록색 밴드, 이제 그 밴드를 조그맣게 그, 그리면 이제 그놈이 이제 그놈의 반지름이 R 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고, 그 처음에 잡을 때는 이제 국껍질의 한 점 Q를 잡아가지고 그 Q 근처에 있는 그 슬라이스 밴드를 하나 만드는 거죠. 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링을 구하면 그 링의 반지름이 R 사인 세타. 그 다음에 그 두께가 링의 두께가 R의 델타 세타인데, R 델타 세타인데 델타 세타가 무지무지 작으면 무지무지 작아야지 된다 그랬죠. 무지무지 작아서 위아래의 높이가 같게, 위아래 높이가 그냥 같다고 우리 가정할 만큼 굉장히 작은 높이 델타 세타를 굉장히 작은 델타 세타를 잡아주면 이제 이 링이 그 요만큼의 그 띠가 만드는 질량이 이제 델타 m이고, 그 델타 m은 표면적이 어떻게 되죠? 2파이 r 사인 세타 곱하기 높이 r 델타 세타의 밀도. 그래서 요놈이 포인트 파리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을 한다고 했죠. 이거를 계산할 때 우리가 링상의 한 점 Q가 포인트 파리클 P에 있는 포인트 파리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해주면 그게 이제 우리가 델타 FQ라고 했고, 델타 FQ는 I hat 성분과 J hat 성분으로 우리가 그 벡터를 분해해 줄 수가 있는데, 델타 Q의 코사인 파이 성분이 I hat 성분, 그 다음에 사인 파이 성분이 J hat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D상의 모든 점이 그 P에 있는 그 포인트 파리클에 작용한 힘을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시메트릭 해가지고 Q의 대칭점을 뭐 그 반대쪽에 있는 놈을 Q 프라임이라고 하면 그 Q 프라임이 포인트 파리클에 작용하는 힘은 Q가 작용하는 힘하고 비교했을 때 I hat 성분은 같은데 J hat 성분은 서로 반대가 돼가지고 J hat 성분은 캔슬되고 I hat 성분은 add가 되고,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다 계산을 해주면 R자로 남는 거는 I hat 성분만 남는다고 했어요. J hat 성분은 다 캔슬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링이 포인트 파리클에 작용하는 힘은 그 코사인 파이 성분, I의 성분만 살아남는데 그 링의 매스를 이제 다 더해주는 거니까 그 링의 매스는 그 링에 있는 모든 점은 다 포인트 파리클에서 S만큼 떨어져 있죠. S만큼. 그래서 우리가 S 제곱분의 GM, 스몰 m 곱하기 이 링 전체의 매스, 그게 델타 M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했고, 이놈을 갖다가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잘라놓은 링을 갖다가 이제 다 더해주면 되는데, 그 다 더해주는 게 뭐냐면 세타에 대한 적분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델타 m을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그놈의 사인 세타 성분도 있고 코사인 파이 성분도 있는데, 그 세타를 갖다가 0에서부터
그 링을 갖다가 다 자른 놈을 붙이는 작업들은 세타를 0에서부터 그 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는 개념이라서 이걸 다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이제 그림처럼 이 링을 다 잘라가지고 이제 적분을 해주는 게 지금 이게 동영상처럼 나오는 거죠. 이런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는데, 요걸 적분을 0에 그 앵글에 대한 적분을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걸 이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국껍질의 중심과 포인트 파리클 그리고 Q점이 이루는 그 삼각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세타하고 파이가 있는데, 그 세타하고 파이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주면, 예를 들면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S제곱, 그 세타가 마주하는 편, 그게 이제 S잖아요. 그래서 S제곱은 R제곱, 스몰 r제곱 더하기 라지 r제곱 마이너스 2r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파이가 마주하는 편, 그게 라지 r인데, 라지 r제곱은 스몰 r제곱 더하기 s제곱 마이너스 2rs 코사인 파이.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그 세타에 대한 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스몰 r하고 라지 r은 항상 컨스탄트거든. 변하는 건 없고 변하는 건 s만 계속 변화하면서 적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식을 양변을 미분을 해주면 s제곱을 미분해주면 2sds. 그 다음에 large r, small r은 컨스탄트니까 그냥 컨스탄트가 되고, 코사인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s제곱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양변을 미분을 해주면 2sds는 2r 스몰 r, 라지 r의 사인 세타, d 세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의 코사인 파이는 그냥 정리를 해준 거죠. 다시 코사인 파이는 s제곱 더하기 스몰 r 제곱 빼기 라지 r 제곱 나누기 2rs.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 d 세타 대신에 sds로 우리가 치환을 해주면 되는데, 세타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준다는 얘기는, 그림에서 보면 다 알겠지만 세타가 0일 때가 s가 r 마이너스 스몰 r 마이너스 라지 r에 있는 점이고, 세타가 파이가 되는 지점이 s가 스몰 r 더하기 이렇게 라지 r로 되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s에 대한 적분은 스몰 r 마이너스 로어 리밋이 스몰 r 마이너스 라지 r, 어퍼 리밋이 스몰 r 더하기 라지 r. 그래서 이거 적분해주면 굉장히 쉽지. 적분해주면 우리가 국껍질 바깥에 있는 포인트 파리클, R만큼 떨어진 지점에 놓인 포인트 파리클, 질량이 예민 포인트 파리클에 작용하는 힘은 그냥 중력하고 같다. 크기는 R제곱분의 GMM. 그 다음에 방향은 국껍질의 중심 방향.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있건 없건 간에 그 질량이 라지 M인 놈은 크기가 포인트 파리클이든 아니면 국껍질처럼 질량이 표면에만 분포가 돼 있던, 바깥에 있는 입자는 그걸 모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냥 항상 만인력 법칙, 중력 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만약에 이 스몰 r이 국껍질 안으로 쓱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What if the test particle, 만약에 이게 점 입자가 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 위치에 이렇게 싹 놓이게 되면 그러면 얼마가 된다고? 그때는 이제 적분 범위가 로어 리밋이 스몰 r 마이너스 라지 r이 아니고 거꾸로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로 된다고 했죠. 그리고 어퍼 리밋은 이제 스몰 r하고 라지 r을 바꿔주면 되는 건데, 뭐 더하기는 바꿔줘봐야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놈을 적분해주면 그 0이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깥에서는 중력을 받는데, 이 테스트 파리클이 그냥 쉘 안으로 쓱 들어가면 바깥에 있는 질량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네트로 계산하면 0이다. 무중력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 이러한 놈을 우리가 지구 진짜 그 구체적이지, 껍질이 아니고 지구 전체 그냥 골고루 그 질량이 분포된 지구를 관통하는 어떤 구멍을 하나 뚫고, 질량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포인트 파리클을 집어넣어주면 이놈이 단진동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보여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이렇게 이제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배울 거는 이제 6-3절에 그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 그 케플러 법칙은 이제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케플러 제1법칙은 Law of Ellipses, 타원의 법칙이에요. 케플러 1법칙이 뭐라고요? 타원의 법칙. 그래서 어떤 플래닛, 행성은 태양을 초점으로 타원 운동한다. 그게 이제 타원의 법칙입니다. 그게 케플러 제1법칙이야. 두 번째 법칙은 Law of Equal Area. 그래가지고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그 제2법칙은 태양과 플래닛, 행성을 연결한 거리 벡터가 단위 시간에 휩쓸고 간 면적이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좀 천천히 돌고,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있을 때는 좀 빨리 돌아가지고 전체적인 면적 속도가 그 휩쓸고 단위 시간 동안에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에 휩쓸고 간 면적이 같게끔 행성이 이렇게 운동한다. 그게 이제 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칙은 Law of Harmonic Motion. 그래가지고 조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조화의 법칙은 뭐냐면 행성이 이제 타원 운동을 하게 되면 궤도 주기의 제곱은 타원 궤도의 가장 긴 축의 반지름, 그걸 장반경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semi major axis. 그래서 타원 궤도의 주기의 제곱은 이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게 이제 조화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이 케플러 법칙의 1, 2, 3 법칙을 우리가 차례로 해나갈 텐데, 지금 가장 먼저 쉬운 게 이제 그 케플러 제2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혹은 뭐 여기 영어 자체로 번역을 하면 등면적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냥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혹은 등면적의 법칙인데,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1법칙을 하고 그 다음에 제3법칙을 하고,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케플러의 세컨드 로우,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 왜 가군동량 보존 법칙인지는 이제 천천히 지금 배울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질량이 M인 물체가 반지름 R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원운동을 하면서 모멘텀 P로 원운동을 할 때 얘가 갖는 앵귤러 모멘텀은 R 크로스 P가 되죠. 그래서 얘가 원운동하는 그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가군동량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가군동량은 R 크로스 P. 그래서 크기는 R 크로스 P의 크기, 그 다음에 방향은 그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앵귤러 모멘텀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앵귤러 모멘텀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내가 계산을 하려면 dLdt, 앵귤러 모멘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앵귤러 모멘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R도 미분해줘야 되고 P도, 모멘텀도 미분해줘야 되니까 dRdt 크로스 P 더하기 R 크로스 dPdt. 이거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는 항상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를 유지하면서 미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항은 dRdt, 그 포지션 위치를 갖다가 시간에서 미분해지면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하고 운동량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속도하고 운동량은 같은 방향이지 뭐. 그 운동량은 P는 mv니까. 그래서 v 크로스 v는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0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놈은 0이고 두 번째 놈은 R 크로스 dPdt, 요거만 남아. 그럼 이제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게 뭐죠? 그게 힘이잖아, 힘. R 크로스 F. 그래서 가운동량의 시간 변화량은 R 크로스 F입니다. R 크로스 F가 뭔가요? 토크야, 토크. 그래서 R 크로스 F는 토크.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의 시간 변화량은 토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운동량의 시간 변화량이 뭐라고요? 토크예요, 토크. R 크로스 F.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F라고 하는 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면, 만유인력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면, 만유인력은 어떤 힘이라고 했죠? 중심력이라고 했죠? 중심력의 개념은 뭐죠? 중심력은 힘이 뭐의 함수? 거리만의 함수. 힘이 거리만의 함수로 주어집니다. 힘이 거리만의 함수로 주어진다는 얘기는 힘이 R과 나란한 방향이다. 그래서 인력이 작용하면 R과 완전히 반평행하게, R이 이렇게 가면, R이 이렇게 가면 힘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청력이 작용하면 같은 방향, R 벡터하고 F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지.
거리만의 함수로 주어진다는 얘기 힘이 ER hat, R hat 지름 방향의 성분만 가지고 있다. 그게 중심력의 개념이야. 힘은 ER hat 성분, R hat 성분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어떻게 돼? 그럼 같은 방향이면 사인 0도, 반대 방향이면 사인 180도 이렇게 되잖아. 사인 0이나 사인 180도는 0이죠.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면 어떻게 돼? R 크로스 F는 0. 그래서 힘이 중심력이면 앵귤러 모멘텀이 시간 변화량이 얼마라고요? 0입니다. 0. 가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줬더니 0이래. 그게 무슨 말이야? 앵귤러 모멘텀이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게 앵귤러 모멘텀 컨서베이션이야. 가운동량 보존 법칙.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벡터량입니까? 스칼라량입니까? 그럼 가운동량은 벡터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얘기는 이게 크기만 보존되는 게 아니고 RP, MVR만 같은 게 아니고 방향도 항상 그 변함이 없어야 돼. 그래서 내가 가운동량이 이렇게 평면을 잡고 돌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보이나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가운동량이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돌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내가 택한 평면에 항상 수직한 방향으로 앵귤러 모멘텀이 존재하잖아. 근데 이게 가운동량이 크기는 같지만 평면이 이렇게 돌다가 막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되면 가운동량이 크기는 같은 놈이지만 방향이 막 바뀌잖아. 그런 가운동량은 보존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가운동량이 보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크기만 같으면 안 돼. 크기만 같으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진 그 원궤도를 그리면 그 원궤도가 이루는 평면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면을 잡으면 그 평면이 막 이렇게 막 변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평면이 돌면 그냥 계속 이렇게 돌아야지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되는 거야. 이렇게 돌던 놈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옆으로 막 돌고 뭐 위아래 이렇게 막 평면이 바뀌면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 안 됩니다.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 보존 법칙은 뭐라고? 평면도 바뀌면 안 된다. 가운동량 평면. 그게 앵귤러 모멘텀 보존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결론을 한번 얘기해 줄게. 그러면 중심력장, 힘이 거리만의 함수로 주어지면 힘이 ER hat 성분만 존재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 입자의 운동은 3차원 운동을 못한다 이런 얘기야. 가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던 놈이 내가 크기는 유지하면서 평면을 이렇게 바꿔주지 뭐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냥 도는 놈은 계속 그렇게 돌아야 돼. 그게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되는 거고 그래서 가운동량이 보존되는 놈은 항상 2차원 평면상에서만 운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심력장은 항상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되기 때문에 중심력장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항상 2차원 평면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때 앵귤러 모멘텀은 보존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방향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가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2차원 평면상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기술할 때 가장 효과적인 좌표계가 우리가 극좌표 폴라 코오디네이트라고 했어. 그래서 폴라 코오디네이트 힘의 중심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얘가 이제 XY 직각좌표계를 쓰는 것 대신에 X축으로부터 세타만큼 떨어진 지점 어떤 물체를 기술할 때 이 놈은 나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고 그 방향은 X축에 대해서 세타만큼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물체의 위치는 XY 그 좌표로 쓰는 게 아니고 R과 세타로 쓴다고 했죠. 그게 이제 폴라 코오디네이트인데 그때 물체의 위치 벡터는 포지션은 R 벡터는 R의 ER hat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놈을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R.ER hat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의 장점은 우리가 위치 벡터를 나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다라고 우리가 기술을 하는 반면에 대신에 단위 벡터 그거에 수직한 R 방향의 단위 벡터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단위 벡터가 물체가 막 움직이면 그 방향 벡터가 단위 벡터가 막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단위 벡터의 시간 변화량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의 ER hat이면 그거를
그 시간에서 1차 미분해 준 게 속도 벡터고 그놈은 r.er hat 플러스 r의 der dt derdt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er hat의 시간 변화량은 세타 닷의 2세타에 그 다음에 세타 2세타의 시간 변화량은 마이너스 세타 닷의 er hat 이거 우리가 1장에서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r 벡터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 VA라고 하는 벡터를 외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R은 R의 ER 햇수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단위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DER DT는 세타 닷의 2세타에 그 다음에 D 세타 DT는 마이너스 세타 닷의 ER 햇이구나. 그걸 외워야죠.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V도 계산할 수 있고 A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 를 가지고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를 계산해주면 가운동량은 R 크로스 P 그러면 R 크로스 MV가 되죠. 그 이제 크기만 계산 방향은 이미 결정을 했어. R 크로스 P니까 그거 R 크로스 P로 방향이 결정이 됐지 뭐. 그러면 크기는 R하고 V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써주면 어떻게 돼? ER 크로스 ER 크로스 ER 햇은 어떻게 돼요? 같은 놈끼리 크로스 프로덕트는 0. 그 다음에 ER 햇 크로스 2세타 햇은 서로 수직이니까 그 크로스 프로덕트는 사인 90도잖아요. 그거는 이제 살아남는 거지. 그래서 살아남는 성분은 뭐냐면 ER 햇하고 2세타 햇을 크로스 프로덕트 시켜준 거. 거기에 그건 크기가 1일 테니까는 앞에 있는 스칼라량이 R제곱 세타 닷 이게 살아남겠지 뭐. R제곱 세타 닷. 그래서 가운동량의 크기는 MR제곱 세타 닷. MR제곱 세타 닷. 이게 이제 가운동량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가운동량의 크기도 일정해야 되고 방향도 일정해야 된다. 그게 앵귤러 모멘텀 보존 법칙이야. 그래서 가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라고요? MR제곱 세타 닷.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력장에서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가운동량이 보존돼. 왜냐하면 중심력은 R햇하고 같은 평행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게 청력이 작용하든 인력이 작용하든. 이해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중심력장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 이제 왼쪽 그림은 왼쪽에 이제 약간 이게 보라색인가 보라색 경로를 따라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힘의 중심이 이제 이게 굳이 이게 그 곡선이 원이나 타원일 필요 없고 일반적인 곡선이야. 지금 내가 그린 곡선 일반적인 곡선이고 거기에서 이 곡선의 지금 그린 데서 곡선의 중심은 내가 뭐 A라고 하면 어떤 물체가 이제 그 곡선 경로를 따라서 쭉 갑니다. 가다가 어떤 시간에 B라는 지점을 지날 때 그때 그 힘의 중심에서부터 그 B점까지의 포지션 벡터, 위치 벡터를 RT라고 하고 이놈이 이제 델타 T라는 시간이 지나서 C라는 지점으로 옮겨갔어. 그랬을 때 그 A에서부터 C까지의 위치 벡터가 R의 T 플러스 델타 T.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곡선 경로를 따라서 쭉 가겠지. 그랬을 때 이제 B하고 C 사이의 변이는 델타 R이라고 내가 정의를 했습니다. 응? 그러면은 우리가 AC 벡터가 R의 T 플러스 델타 T가 되는데 이 R의 T 플러스 델타 T 플러스 델타 T의 시간의 위치 벡터가 AC야, 벡터로. 그놈은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합성이잖아요. 그래서 RT 더하기 델타 R이 됩니다. 그죠? RT 더하기 델타 R.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행성이 중심력장에서 임의 곡선을 따라 B점에서 C점까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휩쓸고 간 면적을 계산을 해주면 그 휩쓸고 간 면적은 뭐냐 하면 ABC가 그 ABC 안에 있는 일종의 부채꼴 같은 거죠. 부채꼴의 면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그걸 면적이라고 한다면 ABC가 이루는 그 BC는 이제 곡선이니까 ABC 안에 있는 부채꼴의 면적이 돼야 되는데
이 부채꼴의 면적하고 이 삼각형 ABC의 면적은 분명히 다르죠. 요만큼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이 무지무지 짧아. 무지무지 짧아가지고 C라고 하는 점이 그림처럼 나타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B 근처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B 근처. 그 B 바로 옆에 C를 그리면 델타 R이나 B하고 C가 이루는 곡선이나 거의 같다고 했죠. 그게 이제 델타 T를 0으로 가는 리밋을 취하면 내가 이거 부채꼴의 면적을 계산을 하나, ABC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을 하나 같습니다. 그죠? 그게 이게 인피니테시멀, 내가 미소의 개념이야. 굉장히 작은 시간 동안에 면적을 계산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델타 T가 무지무지 작다는 가정을 하면 델타 A의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삼각형 ABC 면적을 계산하는 거나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삼각형 ABC 면적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삼각형 ABC 면적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그 평행사변형 ABDCA 평행사변형 면적의 딱 절반이 삼각형 ABC죠. 왜 평행사변형 면적을 계산하냐면 이게 R 크로스 RT 크로스 RT 플러스 델타 T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주면 그 크기가 평행사변형의 면적이거든. A 크로스 B는 AB 사인 세타잖아요. A 크로스 B 해주면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면 크기가 AB 사인 세타라고 했죠. 그게 평행사변형의 면적이야.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면적의 절반을 구한 게 델타 A의 면적하고 같고,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계산해요? R 크로스 RT 크로스 RT 플러스 델타 T가 평행사변형의 면적입니다.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그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야. 그거의 딱 절반이 델타 A의 크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계산하려면 RT 크로스 R의 T 플러스 델타 T인데, 우리가 R의 T 플러스 델타 T는 뭐하고 같다고? RT 더하기 델타 R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행사변형의 양변에 우리가 델타 T를 나눠주면 델타 A 나누기 델타 T는 이 델타 T분의 RT 크로스 RT 플러스 델타 R, 그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주어지고, 우리가 이제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리밋이 그게 미분의 개념이야. 그럼 델타 A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게 DA/DT인데, DA/DT는 델타 A 디바이드 바이 델타 T, 그거를 T가 0으로 가는 리밋으로 보내준 거하고 같다. 요 식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그럼 이 식에서 보면 RT 크로스 RT 크로스 RT는 얼마죠? 같은 놈을 크로스 프로덕트 시켜주니까 첫 번째 항은 0이 되겠지 뭐. 첫 번째 항은 0이 되고 남는 거는 RT 크로스 델타 R만 남겠죠. 그래서 2분의 1은 리미트 바깥으로 빼주고 1/2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RT 크로스 델타 R분의 델타 T, 델타 R분의 델타 T인데 델타 T가 0으로 가는 리밋을 취하면 얼마? 이게 dRdt가 되잖아. 그게 V야, V. dRdt. dR분의 dt. 이렇게 되니까 포지션을 시간에서 미분해 준 거니까 그게 V 벡터잖아요. 그래서 면적의 시간 변화량, 얘가 어떤 시간 동안에 B에서부터 C까지 움직였을 때 그 B에서부터 C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휩쓸고 간 면적이 A인데, 그 A의 시간 변화량을 계산을 해주면 그거의 크기는 2분의 1 R 크로스 V의 크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이놈은 내가 분자에도 매스를 곱해주고 분모에도 매스를 곱해줄게. 어떤 물체의 질량. 그러면은 R 크로스 MV는 어떻게 돼? R 크로스 MV가 앵귤러 모멘텀이지? 그래서 이놈은 그 2n분의 앵귤러 모멘텀이야. 2n분의 앵귤러 모멘텀이고, 방향은 그러면 이제 2n분의 앵귤러 모멘텀이니까
그 면적의 시간 변화량의 크기는 EM분의 앵귤러 모멘텀이고 면적도 가운동량 벡터하고 마찬가지로 면적도 우리가 벡터로 나타내주면 각 그 면적 벡터의 시간 변화량은 EM분의 앵귤러 모멘텀이다. 그래서 면적이라고 하는 게 스칼라량이 아니고 그 면적의 수직한 방향을 우리가 면적의 방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면적을 이렇게 어떻게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 평면에 있으면 이렇게 수평한 평면에 대한 이 면적의 방향은 그 면적의 수직한 방향이 면적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면적의 시간 변화량은 EM분의 앵귤러 모멘텀인데 면적의 시간 변화량을 우리가 면적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 속도. 그래서 우리가 aerial velocity, 영어로는 aerial velocity, 면적의 시간 변화량이 면적 속도입니다. 면적 속도를 계산을 해주면 그게 앵귤러 모멘텀하고 비례하는 거야. EM분의 앵귤러 모멘텀. 근데 우리가 중심력장에서 물체가 움직이면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면적 속도도 보존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면적 속도는 앵귤러 모멘텀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가운동량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그게 케플러 제2 법칙입니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면적의 시간 변화량이 항상 변함이 없다. 예를 들면 오른쪽 그림처럼 어떤 행성이 그 태양을 초점으로 P1에서부터 P2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T야, T. 그 T라는 시간 동안에 이 행성이 휩쓸고 간 면적이 에어리아 1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똑같은 T라는 시간 동안에 이 행성이 P3에서 P4까지 이동하는데 그 휩쓸고 간 면적을 에어리아 2라고 하면 같은 시간, T라는 시간 동안에 휩쓸고 간 면적이 같아야 된다. 그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게 케플러 제2 법칙.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초점에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에어리아 1처럼 짧은 경우에는 면적 속도를 갖게끔 해주려면 굉장히 빨리 돌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에어리아 2처럼 행성이 초점에서부터 좀 멀어지면 에어리어 1하고 같은 면적을 같은 시간에 움직여야 되니까 좀 멀리 있는 놈은 좀 천천히 가는 거고 초점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놈은 좀 빨리 움직이는 거고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움직인다. 그게 케플러 제2 법칙입니다. 케플러 제2 법칙이 뭐라고? 가운동량 보존 법칙 혹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혹은 그 등면적 법칙 뭐 이렇게 같은 면적을 단위 시간 동안 휩쓸고 간 면적이 같다. 이게 이제 케플러 제2 법칙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그젠플을 하나만 풀어볼게요. 지금 그 예제 6-4-1은 만약에 질량이 m인 어떤 물체가 중심력이 FR에 의해 원운동을 한다면 등속 원운동하는 모든 궤도가 동일한 면적 속도를 갖게 하는 등속 원운동하는 모든 궤도가 동일한 면적 속도 A.을 갖게 하는 힘을 구하시오. 이해됐습니까? 어떤 물체가 중심력장에서 움직이는데 얘가 등속 원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놈은 R1이라는 반지름을, 어떤 놈은 R2라고 하는 반지름을, 어떤 놈은 R3라고 하는 반지름을 등속 원운동하는데 그 등속 원운동하는 그 물체들이 똑같은 면적 속도를 갖게끔 하려면 그때 작용하는 중심력은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되는가?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앵귤러 모멘텀은 mr 제곱 세타 다트. 그다음에 우리가 폴라 코오디네이트를 쓰면 힘의 중심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포지션 벡터. 그리고 그때 그 그때 그 선속도 v, 그다음에 가속도 a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다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를 계산해주면 A를 계산해주면 얼마죠? 등속 원운동의 개념은 뭐죠? 등속 원운동. 내가 반지름이 일정한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물체가 등속 원운동한대. 그럼 R이 일정하다는 얘기지. R이 일정하면은 R 닷은 0, R 더블 닷도 0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놈 R 더블 닷도 0, 그 다음에 여기 R 닷도 0 그런 얘기고. 등속 원운동 한다는 얘기죠. 등속 원운동은 무슨 말이지? 세타 닷이 각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등속 원운동은 각속도가 일정하다. 각속도는 뭐죠? 세타 닷. 세타 닷이 일정한 거야. 그 세타 닷이 일정하니까 세타 더블 닷은 0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가속도식에서 보면 R 더블 닷 0이지, 세타 더블 닷 0이지, 그 다음에 R 닷도 0이지. 그 남는 건 뭐죠? 마이너스 R 세타 닷 제곱,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구심가속도만 남는 거야.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는 놈은 접선 방향의 가속도 성분은 없고, 이게 회전의 중심, 우리가 얘기하는 구심가속도 성분 R 오메가 제곱, R 오메가 제곱만 남는 겁니다. 등속 원운동하는 놈은.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F는 MA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MR 세타 닷의 제곱. 그래서 이거의 크기만을, 이거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벡터를 버리고 그냥 스몰 f로 써주면 힘 F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F, 스몰 FR은 마이너스 MR 세타 닷의 제곱입니다. MR 세타 닷의 제곱. 이게 MR 세타 닷의 제곱이 뭐냐면 V는 R 오메가잖아. V는 R 오메가. 그러니까 이거를 V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죠? MR 오메가가 세타 닷이니까. 그래서 MR 세타 닷의 제곱은 MR분의 V 제곱. 그게 바로 구심력이야. MR분의 V 제곱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MR 세타 닷의 제곱은 어떤 거하고 똑같다고 여러분 지금 적어보세요. MR 세타 닷의 제곱은 MR 오메가 제곱이죠? MR 오메가 제곱인데 이놈은 뭐하고 같다고? MR분의 V 제곱하고 같다고. 왜냐하면 V는 R 오메가니까. 이게 그래서 구심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구심력인데 이 MR 오메가 제곱인데 그럼 R하고 세타가 만약에 만약에 R이 변하면 세타다 각속도 오메가는 변하나 안 변하나? 헷갈리나? 헷갈려요? 그럼 문제에서 질문한 게 뭐죠? 모든 궤도에서 내가 나로부터 회전의 중심에서부터 10km 떨어진 행성, 그다음 20km 떨어진 행성, 30km 떨어진 행성, 저 10,000km 떨어진 행성이 똑같은 면적 속도를 갖는데 똑같은 면적 속도를 가지려면 각운동량이 보존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주면 어떻게 돼?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세타 닷이라고 하는 거를 각운동량은 L은 mr 제곱 세타 닷인데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된다는 얘기는 R이 변하면 세타 닷이 변해야 됩니까? 안 변해야 됩니까? 변해야 되죠? 각운동량이 보존되려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 R이 증가하면 세타 닷이 어떻게 돼요? 감소해야 되겠지. 그래야 앵귤러 모멘텀이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운동량 보존이 되려면 R이 변하면 세타 닷도 같이 변해야 돼. 근데 세타 닷은 앵귤러 모멘텀으로 나타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타 닷은 여기 보면 어떻게 돼? mr 제곱분의 앵귤러 모멘텀 이렇게 되죠. mr 제곱분의 앵귤러 모멘텀이 세타 닷이잖아. 그래서 세타 닷 대신에 mr 제곱분의 앵귤러 모멘텀을 넣어주면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mr 3승분의 l 제곱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는 그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고 해서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L이 일정하다는 얘기잖아요. 매스도 일정하지. 매스도 일정하고 L도 일정하니까 힘은 뭐에 비례해야 된다고? R 3승분의 1. R 3승분의 1에 비례해야 됩니다. 마이너스는 인력이라는 얘기. 인력이 작용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힘이 모든 등속 원운동하는 어떤 입자, 힘의 중심에서 여기 떨어져 있거나 여기 떨어져 있거나 여기 떨어져 있거나 이러한 모든 놈이 똑같은 면적 속도를 그리려면 앵귤러 모멘텀이 같아야 되고, 그 앵귤러 모멘텀이 같게끔 하려면 그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R 3승분의 1에 비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만유인력은 R 3승분의 1에 비례합니까?
마이너스 R 제곱분의 GMM. R 제곱분의 1에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R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얘는 그럼 우리 중력은 뭐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않나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우리가 만약에 중력이 작용할 때는 그 지금 태양으로부터 뭐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이런 놈들이 똑같은 면적 속도를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R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면적 속도가 일정하게 되려면 힘이 R 3승에 반비례해야 된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케플러 법칙 중에서 제2 법칙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케플러 제1 법칙, 타원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